여기 멀리 카자흐스탄 알마티에 있는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병조입니다. 저는 외대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원래 학부는 러시아과를 나왔고요. 대학원에서는 사학을 했습니다. 사학하면서 CIS 고려인 연구를 했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제가 카자흐스탄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카자흐스탄에 그 알파라비 카자흐 국립대학교 극동학과가 있는데요. 극동학과 같은 경우는 그 안에 한국학과와 일본학과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한국학 분야에서 활동을 하게 됐는데 아시다시피 중앙아시아 지역은 한류가 굉장히 세고요. 또 앞으로도 셀 것 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또 한국의 어떤 그 경제 발전 모델을 자신들의 그 발전 모델로 삼고 있고요. 또 국가 간의 어떤 관계도 굉장히 좋고 또 개도국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벤치마킹 하려고 하고 또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한국학 분야에 있다 보니까 한국어와 그 외 주변적인 뭐 역사, 문화, 한국의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다 보니까 저도 뭐 한국학이 본 전공자는 아니지만 또 큰 넓은 범주에서 또 고려인의 역사 자체가 넓은 범주에서 또 해외 한국학에 속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한국어와 그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학의 분야에서 또 열심히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본 전공은 고려인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내용 같이 나누면서 또 이야기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고요. 이런 순서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념과 용어를 잠깐 살펴보면요.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죠?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IS라는 것이 과거 그 소련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이제 독립국가들인데 과거에는 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소련을 이루었었죠. 우리가 흔히 고려인이라고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고려인, 고려 사람 그러는데요. 이 용어가 강제주 이후에 주로 이제 문헌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려인들 스스로가 현재도 고려인 혹은 고려 사람으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할린 쪽에 있는 한인들하고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주 배경이 고려인들 같은 경우에는 1860년대가 본격적인 시작이고요. 이주의 원년을 굳이 따지자면 러시아 쪽, 소련 쪽 문헌에서는 1863년을 잡고 있고 이쪽 CIS에 나와 있는 한인들, 조선인들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1864년을 이주 원년으로 삼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1914년에 러시아 이주 50주년 행사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1차 대전이 터지면서 다 무산됐었죠. 그러다가 2014년에 러시아 이주 140주년 기념 행사를 그쪽 뭐 러시아 쪽이나 이쪽 CIS 쪽하고 한국에 있는 또 그런 고려인 관련 단체들하고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가졌었습니다. 현재 그 그러니까 고려인들의 CIS 이주, 러시아 이주는 1864년으로 기준을 잡으면 좀 꽤 오래됐죠. 곧 160여 년으로 다가가고 있는데요. 158년째를 맞이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짧다면 짧은 역사이지만 고려인들의 그 번영한 삶을 보면 굉장히 역동적인 삶을 살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뭐 일제 일제 시대 때 뭐 징용으로 혹은 돈벌이를 위해서 이제 간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와 가장 가깝게 전통이나 역사 또 문화 언어가 가장 가깝게 확실하게 많이 이제 그 보존되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본인들 스스로도 사실 뭐 고려인이라는 용어가 잘 안 맞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우리는 한국인이다라는 그런 의식도 많이 강하고요. 그에 비해서 고려인들은 1860년대부터 이미 이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함경도 쪽 사람들이었죠. 위치가 보면은 과거에 고구려, 발해, 고구려, 고려
뭐 이런 위치에 있는 뭐 후손들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용어도 자연스럽게 뭐 고려인, 네, 고려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기적으로 살펴보면요. 여기 지명들을 잘 보시면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여기 북한 보이시죠? 북한 보이시고 여기가 나호트가이고 여기는 바닷가입니다. 그리고 중국인데 이제 이주가 남쪽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위로 쭉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아지미, 뭐 몽구가이, 그다음에 지신어, 연추 이런 용어들이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조선족 사회를 중국의 조선족 사회를 가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가서 보시면 이런 유사한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고려인사나 조선족사를 볼 때 같은 동일 선상에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이번 강의를 통해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싶은 한인, 뭐 한인이라고 제가 지칭할게요. 아직은 이 시기는 좀 고려인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한인들 그 사회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마을이 지신어입니다. 지신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 용어 정도만 기억하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건 1908년도에 나온 지도인데요. 여기서 녹색으로 된 부분은 이제 러시아 국적을 받은 사람이었고, 분홍색 부분은 이제 비국적자인데, 국적을 받아가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파란색, 녹색으로 찍힌 부분은 다 당시에 18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통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마을이 확대되어 나갔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가장 그 밀집도가 높았던 곳은 연해주이기 때문에 연해주 부분만 보내드린 거고요. 여러분 바이칼 호수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가 있는 곳, 깊고 이르쿠츠크 쪽인데 연해주에서 이렇게 올라가서 하바롭스크를 끼고 바이칼 호수 쪽으로 이렇게 기역자 코스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노선이죠. 바이칼 호수까지 기역자 코스로 거기를 우리가 이제 극동 지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극동 지역에 한인들이 밀집되어 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한인들이 밀집되어 살았던 곳이 바로 이쪽 연해주 쪽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1800년대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뭐 조선의 정치가 그다지 녹록하지 않았었죠. 일반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졌고요. 뭐 탐관오리, 삼정문란, 횡포 심했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죠. 거기다가 이제 자연재해까지 따르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서 주로 이제 함경도 쪽, 북경 쪽에 살고 있던 한인들이 좀 토지를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많이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게 주 원인이었고요. 러시아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당시는 제정 러시아였습니다. 제정 러시아. 1917년 러시아 혁명이 발발하기 전까지는 제정 러시아에 있었는데 저기 짤은 형제가 다스리는 나라였었죠. 기독교 국가였었고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860년에 그 북경조약을 통해서 우스리강, 그다음에 우리가 아는 흑룡강을 중심으로 그 일대 땅들이 다 러시아 정부에 편입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청나라 영역에 속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가면 중국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60년에 국경이 확정되면서 또 국경 수비대가 들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이쪽 지역에 대한 어떤 그 개발의 필요성도 많이 필요했고요. 또 군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먹거리들을 제공해야 됐고 그런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들이 점차 조성되었어야 했는데 조선 쪽에서 조선인들이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토지를 점유하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조선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농업의 천재들이죠. 농업의 천재들, 전문가들이죠. 근데 그 척박한 땅을 들어와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또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들도 있었었고요. 근데 조선 정부에서는 엄격히 금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발각되는 경우에는 뭐 참수 내지는 감옥에서 이렇게 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니까 김홍순, 최수학 이런 두 사람이 러시아인과 통첩했다는 제목으로 참수당했다 이런 기록들도 있죠. 그 정착촌 지명들을 보시면요, 여러분들 아까 지신어 제가 말씀드렸었죠. 모코우, 연추, 해삼이
해삼이 같은 경우는 블라디보스톡 옛 지명인데요. 그 당시 조선인들이 저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힘드니까 중국식 지명으로 부르거나 혹은 여기 하바롭스크 보면은 발음이 좀 어렵죠. 그 자기들 그 발음대로 하발포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게 블라고슬로베네 같은 경우도 좀 어려우니까 사만리. 여기 그 블라고베션스크는 뭐 불게미스크 딱 들어도 제목이 이렇게 약간 좀 미소가 웃음이 나오려는 그런 명칭이죠. 불게미스크. 네. 어쨌든 이런 식의 정착적 명칭들이 사실 여기에 언급된 지명들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살았던 지명도가 인지도가 있는 문헌에 나오는 그런 마을 지명들이고요. 문헌에 나오지만은 마을이 뭐 2, 3가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1, 2십 가구 혹은 뭐 몇백 가구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기록을 보면 한 5, 600개 정도의 그런 한인 정착촌들이 이르쿠츠크에서 블라디보스크에 이르는 그런 지역에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주 규모도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고요. 기록에 보면은 뭐 양범, 최운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인 13가구가 정착 허가를 받고 살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러시아 쪽에서 1863년 11월, 12월 기록에 나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만 이쪽 한인 사회 기록에서는 1864년으로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참고로 그 1914년 이때 기록을 보면은 6만 4천여 명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러시아 국적을 받은 사람이 2만여 명, 비국적자가 4만 4천 명 정도에 이르렀죠. 여기서 비기화자는 뭐냐면 국적은 안 받았지만 이제 거주증이 있는 거죠. 거주증이 있기 때문에 통계에 잡힌 숫자들입니다. 여기 붉은색 표시 제가 표시해놨는데 하지만 거주 등록증 없이 거주하거나 돈벌이를 하는 한인들의 수가 훨씬 많았다. 참고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이제 들어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좋은 땅이 있고 농사 질만 하다라는 그런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사실 뭐 자기 식구들뿐만 아니라 형제들, 친척들 계속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사실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인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1869년 같은 경우에는 그때 뭐 기근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기근하고 홍수. 그리고 조금 일찍 서리가 내리게 되면서 굉장히 먹거리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그 1869년 말에만 약 한 4,500명 정도의 한인들이 대거 그냥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을 막기는 좀 어려웠고 인도주의적인 그런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재분산시켜서 어떻게든 정착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지방 정부로서도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었고 그로 인해서 밀집되어 있는 한인들을 다시 타 지역으로 조금 재이주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몇 개 마을, 주요 마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선화 마을은 뭐 여기 써 있는 대로 정말 시야에서 한민족 공동체의 첫 장을 열어놓은 곳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 여러분들 혹시 개봉호 선생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죠, 작년. 작년에 이쪽 카자흐스탄에서 애국지사들의 묘지를 옮겼죠. 제일 먼저 가신 분이 황운정 선생님과 개봉우 선생님 묘지입니다. 이쪽 카자흐스탄에 오시면 크즐로르다 쪽에 개봉우 선생님과 또 알마티 쪽에 황운정 선생님의 묘지가 있는데 그분들의 유해를 봉헌해 갔습니다. 개봉우 선생님은 이쪽 극동 지역에서 역사학자로서 굉장히 이름을 날린 분이시고 항일 활동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 필명이 디바보인데요. 1920년 3월 상해판 독립신문에 몇 편의 그 긴 글을 기고를 하셨는데 그 첫 기고문에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기 4197년 갑자년 봄에 최은보, 양흥범 이런 분들이 지신의 내주에서 개척을 시작하니까 이것이 곧
콜럼버스의 신대륙 대륙에 견줄만 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 지시너 마을은 정말 메카와도 같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5만 CIS 고려인 사회에. 그런데 아까 지도를 보셨지만은 대부분 다 국경 지역에 있다 보니까 1937년 강제이주 이후에는 다 폐허가 됩니다. 하지만 일부 좀 좋은 위치에 있는 조금 더 내륙 안으로 있는 그런 마을들은 농지도 괜찮고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러시아인들이 계속 이어서 살았는데요. 여기는 그 지신화 마을 형태인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몇 번을 갔는데 이분이 그 넓은 농지에서 혼자 목축하시면서 살아가시더라고요. 자주 가다 보니까 저한테 농담도 하셨는데 소하고 말을 줄 테니까 우리 쪽에 와서 농사 짓자 이렇게 농담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 멋진 기념비가 보이시죠? 오랫동안 없다가 2014년도에 140년 러시아 이주 140년을 맞이해서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여기 뭐 글씨 크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서태지 잘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뭐 유명한 분이죠. 네. 서태지 이분이 서태지 씨가 2014년에 블라디보스토크 공연 갔다가 거기 교육 원장님의 제안을 받았죠. 뭐 좋은 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올해가 러시아 이제 140주년인데 고려인들의 흔쾌히 4만 불을 기부를 하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태지 헌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비문에. 예,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 마을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푯말이고요. 맷돌만 봐주세요. 지신호 마을 연자 맷돌이 이런 식으로 한인들이 많이 살았던 마을에 가시면 뭐 우물이라든지 이런 연자 맷돌이라든지 조선인들의 흔적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 현재 계신 분들도 다 압니다. 여기 과거에 조선인들이 많이 살았고 또 그분들이 사용했던 물건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자기들이 집에 가져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그 옆에 대표적인 마을이 연추 마을인데요. 사실은 지금도 행정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항일 운동의 중심지 역할도 했고요. 뭐 최재영, 이범용, 또 이휘종, 여러분 아시는 초대 공사였죠. 러시아 쪽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그 당시에 이범준 그분의 둘째 아드님이시죠. 둘째 아드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이쪽 연해주 쪽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항일 운동을 도왔고 첫째 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 그냥 한국 조선 쪽에 그 당시에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 후손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주로 이제 모스크바 쪽에서 지금 살아가고 계시고. 안중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영웅, 또 안중근, 다 이런 분들이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만주라든지 이쪽 고려인, 정착촌, 극동 쪽이죠. 연해주 쪽을 중심으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또 1908년 10월에는 단지동맹, 여러분 안중근 의사 보면은 왼손 무명지가 없죠. 그 당시 12명의 애국사들과 함께 이제 결기를 다졌던 손가락을 자르시고 그 단지동맹 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가 정확한 위치는 아닌데 그냥 상징적인 곳에 기념비를 세워놨습니다. 연추 지역에 가도 이런 맷돌이 보이고요. 또 놀랍게도 이 우물이 있습니다. 자주 가다 보니까 그 주인도 잘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갈 때마다 가면 아예 그냥 여기를 자기가 열어주십니다. 여기 있다고.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을지는 조금 궁금합니다. 이게 조금 오래전 사진인데 제가 이제 여기 온 이후부터는 여기를 가지 못하고 있으니까 많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하니까 좀 졸리시죠?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제가 좀 소리도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면서 여러분 졸리시지 않도록 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선인들이 주로 그냥 국경 쪽에 이렇게 모여 살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국경 문제를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옆에 중국에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넘나드는 일이 생기게 되고 국경이 약간 좀 애매한 거죠. 사실은 1884년까지 조선과 러시아 간의 국경도 열려 있었습니다. 사실은 84년에
예, 초로 육로 통상 조약 내재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유로웠고요. 사실은 1864년부터 땡 시작하고 조선인들이 넘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 전부터 이렇게 농사를 지으려고 계절 농사를 지으려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공식 허가를 받고 시작한 게 1863년 4년 그 언저리가 되면서 이주 원년으로 삼았던 거고요. 사실 실제적인 뭐 왕래는 그 전부터 있었었죠.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이 제일 도시라면은 연해주에서 조금 더 위에 있는 한 100km 떨어져 있는 그 우스리스크, 우스리강 연안에 있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스크가 도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마을 서쪽에 보면은 이런 멋진 마을들이 있는데 이제 아까 1869년에 한 4,500명 정도의 조선인이 대거 넘어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들을 이제 좀 더 위로 타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마을들이 이 마을들인데요. 위치가 좋다 보니까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추풍사사라고 굉장히 멋진 그런 표현을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기업인 거죠, 기업. 기업. 추풍 지역에 4개 마을, 부유한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칭은 이렇고 허커우, 뭐 황커우, 육성촌, 대전자, 중국에 가면 여러분들 바로 저 명칭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면은 러시아인들이 강제이주 이후에도 바로 들어와서 할 정도로 위치가 좋았던 그런 마을인데요. 여기 보시면 1869년이라고 되어 있죠. 네. 지금은 코르사코프카 마을로 이름으로 불립니다. 러시아식으로. 마을 어귀에 이렇게 연자 맷돌이 있어서 저도 사진 한번 촬영했습니다. 좀 슬퍼 보이죠? 그 옆에 보면은 이제 크로노프카 마을이 있는데 이 연자 맷돌이 이렇게 예, 기둥에 이렇게 받침돌로, 주춧돌로 사용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이 집이 허물어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옆에 있는 부출로프카 마을도 가봤고요. 네. 그 다음에는 정말 러시아 그 158년 이주사에서 전무후무한 아주 독특한 사례인데요. 마을 이름이 축복받은 마을입니다. 아까 제가 국경 쪽에 많이 한인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국경 문제가 야기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정부에서 안 되겠다. 이들이 서로 자기들의 생활 방식만 고수하고 있으니까 좀 동화시켜줄 필요도 있고, 특히 왜 그랬냐면 제정 러시아는 뭐 지금도 그렇고 정교회 국가죠. 뭐 정교회 국가이고 기독교 국가인데 사실은 이방인들이지만 어차피 이쪽 시베리아 쪽 극동 지역에 식민 자원으로서 활용할 필요가 있었었고요. 또 농업적으로 아주 우수한 그런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었었죠. 그래서 하지만 그냥 이렇게 자기들 입장으로 볼 때는 이방인이고 뭐라 할까요? 비기독교이니까 이들을 좀 세례를 주고 기독교화 시켜서 제정 러시아의 시민으로 편입시킬 그럴 필요성들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왕이면은 자기들과 색깔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좀 특혜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저기 보시면 제일 큰 마을이었죠. 지시나 마을과 그 연추 마을 사람들을 이렇게 차출을 해서 103가구 431명을 그 온전한 러시아 정부의 전액 지원으로 이주 지원을 했죠. 멀리 아무르주 강가로 이분들을 옮기게 됩니다. 그때 특혜가 뭐냐면 세금, 인두세를 연구 면제시켜주고 20년간 토지세를 면제시키고 3년간 그 부역을 면제시켜줬는데 사료를 보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가구당 100데사치나의 토지를 제공했다. 1데사치나가 얼마냐면 1헥타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런 정책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한 번으로 그냥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재정적으로 부담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을만 좀 단독으로도 또 논문을 쓴 게 있는데 그 마을을 가서 옮겨가고 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너무 세세하게 잘 사료에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굉장히 뭐 흥미로운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을 이름이 이렇게 블라고슬로벤네 마을이라고 지어질 정도로 특혜를 많이 받았었죠. 이게 마을 학교 터가 있었던 자리이고요. 강제주 이후에도 남아있었던, 이게 이제 러시아식으로, 창문은 러시아식으로 되어 있죠. 러시아식으로. 유일한 그래도 그 당시에 있었던 집인데, 지금은 사라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 모습이 2002년도 모습인데요. 제가 봐도 제가 엄청 슬프네요. 그때 이제 석사생 때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따라다니면서 답사 활동했었는데, 그런 수년에 걸친 현지 답사 활동이 제가 고려인 연구를 해나가는데 결정적인 어떤 동기, 요인, 그다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현장 답사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문헌에서만 들었던 그런 지역들을 일일이 다 확인하는 그런 답사 활동을 몇 년에 걸쳐서 그런 지원으로 답사 활동을 했는데, 저는 좀 언어가 좀 된다는 이유로 좀 복이 있었죠. 매번 답사 활동 때마다 앞장서서 이렇게 답사 활동을 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현장 정보를 이해를 갖게 되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 혹시 신안촌이라고 들어보셨죠? 블라디보스토크에 가면은,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는 1860, 70, 80, 90년대에는 사실 얘네들 남부 쪽에서 중심지 역할을 했다면 1870년대 이후부터는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를 중심으로 한인사회의 어떤 한인사회가 중심지 역할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1873년경에 이르러서야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쪽에도 국외창리 혹은 한인촌이라는 그 중심지가 만들어지게 됐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거리가 그 당시에 코리안 스트리트였습니다. 한인거리. 그러다가 1911년에 들어서서 이제 신안촌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여기 여러분 그 지도를 보시면 이게 1917년 러시아 시 당국에서 배포한 지도인데요.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는 바다입니다. 아무르만 바다이고, 블라디보스토크의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 이쪽 지역이 이제 신안촌이고요. 과거 국외청리는 어느 쪽에 있었느냐? 1873년경에 만들어진 이쪽에 있었습니다. 이쪽 밑으로, 조금 더 밑으로. 이쪽인데, 주로 이제 러시아 국적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이제, 그러니까 한인촌에 있었는데 왜 옮겨갔냐면은 좀 비위생적이다. 콜레라가 창궐하기도 쉽고 좀 안 좋다 싶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오다가 1911년에 일시적으로 다 옮기게 되는데, 그때 그 철로거리를 포함해서 중요한 거리 몇 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서울거리, 그 중에 하나가 서울거리입니다. 서울거리. 놀라운 사진을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이 신안촌 일대에 이제 주요 한인사회 주로 이제 중심 그런 조직 단체들이 많이 위치했는데, 건업회, 한민학교, 고려극장, 그 당시에는 조선극장이라고 이제 명칭 붙여야 되겠죠. 또 선봉신문사, 여러분 혹시 레닌기치, 고려일보라는 그런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시초가 될 수 있는 선봉신문, 1923년에 만들어진 선봉신문사도 이런 일대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일적인 성격의 민족 단체들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곳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전통 문화, 그다음에 항일 운동을 해나갈 수 있는 구심적인 역할을 했던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안촌에 가시면 기념비가 있고요. 또 그 강제주 때 열차가 사람들을 싣고 갔던, 지금은 신역사가 있지만 구역사도 이렇게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항일 인사들이 거주했던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중국 상해 임시정부 초대 총리를 하셨던 그 이동희 선생님의 거주도 여기 있는데, 여러분 여기 이 건물을 보시면 이 거리 명패가 서울거리 2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거리 2번지. 여기 확대했는데요. 여기 2라고 보이나요? 네, 잘 보입니다, 선생님. 예, 그 다음에 러시아어로 써 있는데, 세울스카야 돼. 세울스카야. 러시아어로 세울스카야 2번지 뒤에 조그만하게 R라고 돼 있어요.
지금도 현재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저도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가슴이 이렇게 탁 벅차오르는 뭐 그런 감정도 느꼈는데, 놀라운 것은 현재 지명으로 사용되고 있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서울거리 2번지. 그래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갈 때마다 여기 집 앞에 사진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주인도, 아, 이 집이 그런 집이었구나라는, 유일하게 남아있죠. 서울거리 2번지 지명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옛날, 그 당시,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기를 거치면서 이렇게 생존해 있는, 보존되어 있는 그런 집인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 집이 헐리고 다른 형태로 집이 지어졌는데, 대신에 더 멋있게 명패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러시아어로만 돼 있었지만 과거에는, 지금은 한국어로도 서울거리 2번지라고 붙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녀오신 분께서. 그 다음에 그 이외 지역에도 뭐 이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뭐 니콜라이프카, 뭐 카멜르발로프 부동산을 많이 지었던 파타시 마을, 뭐 이렇게 등등 이런 마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큰 마을들만 제가 소개를 조금 시켜드렸습니다.